안녕하십니까. 고신의대 본과 1학년 26번 백지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할 파트는 170페이지의 Acute Intoxication부터 171페이지의 Exposure to Organophosphate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전 각 챕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처음에는 Acute Intoxication의 다양한 유형과 증상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Diagnosis and Treatment,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Reactivation and Dispositio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에이전트에 대한 반응은 무스카린성, 니코틴성으로 나타나며 CNS 관련 징후로도 나타납니다. 중독 유형에 따라서는 흡인은 수분 내 정도로 증상이 빨리 발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피하주사와 소화관 흡수를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느리게 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중독 유형에 따라서 증상 발현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톡식 심텀의 듀레이션은 화합물의 특성에 대해 결정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특성은 1번 지질용해도, 2번 활성화를 위해 옥손 형성이 필요한지의 여부, 3번 organophosphate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본드의 안정성, 인산화된 효소의 에이징 여부입니다. 에이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인톡시케이션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1번 Local exposure to vapors or aerosols or their inhalation. 2번 Acute systemic absorption. 3번 Absorption from GI tract. 4번 Percutaneous absorption of liquid. 5번 Severe intoxication에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cal exposure to vapors or aerosols or their inhalation에 대한 주된 증상은 안구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이오시스, 축동, 오큘러 페인, 안구 통증, 컨정티발 컨제션, 결막 충혈, 실리어리 스파슴, 산모체 경련, 브로우 에이크, 눈썹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이어서 Local exposure to vapors or aerosols or their inhalation에 의한 증상으로 호흡기계 증상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가슴 답답함, 쌕쌕거리는 천명음, 콧물 그리고 기관지 수축, 분비물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관으로 흡수를 하게 된 경우의 증상입니다. 소화 이후에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식욕 감퇴,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Acute Systemic Absorption의 경우입니다. 앞에 나왔던 Local Exposure과는 다르게 마이오시스 축동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Acute Systemic Absorption의 경우 저혈압 상태가 유도되고, 그에 의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축동과는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Percutaneous Absorption의 경우와 Severe Intoxication의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ercutaneous Absorption의 경우는 국부적인 발한 그리고 근육의 연축이 나타나고, Severe Intoxication의 경우에는 과도한 침 분비, 불수의적인 배변과 배뇨, 발한, 눈물, 음경 발기, 서맥 그리고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에이전트에 대한 반응은 니코틴성 반응과 무스카린성 반응 또는 CNS 증상 등이 있다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니코틴성 반응은 골격근의 뉴로머스큘라 정션, 근신경 접합부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피로감, 전반적 약화, 비자발적인 떨림, 산발적인 근육 수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심각한 약화 그리고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는 Paralysis of Respiratory Muscle, 즉 호흡근의 마비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CNS에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컨퓨전, 혼란, 아탁시아, 실조, 슬러드 스피치, 어눌한 말하기, 로스 오브 리플렉스, 반사소실, 체인 스트로크 리스피레이션, 제너럴라이즈드 컨버전, 경련, 코마, 센트럴 레스피레이터리 패럴라이시스, 호흡 중추 마비 등이 있습니다.
CNS 중에서도 바소모터와 카디오베스큘라 센터의 역할을 하는 메듈라 오블롱가타, 즉 연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혈관계와 심혈관계 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저혈압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CNS 증상에서 체인 스트로크 호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체인 스트로크 호흡을 이름만 듣고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제 체인 스트로크 호흡을 하는 환자의 소리를 제가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쌕쌕거리는 천명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 acute exposure이 된 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투여량, 투여경로, 약제 종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5분에서 24시간까지 매우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호흡곤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심혈관계적 요소가 있습니다. 호흡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두경련과 기관지 협착, 기관지 분비물 증가, 횡격막과 늑간근의 수의적 조절 기능 상실이 나타나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면서 저혈압이 나타남과 동시에 부정맥도 나타나서 심각한 저산소증이 초래됩니다.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나타나는 딜레이드 심텀도 있습니다. 노출 후 1에서 4일 정도가 지난 후에 나타나며 낮은 혈중 콜린 에스터레이즈 농도와 심각한 근육 약화, 그리고 지연적으로 나타나는 신경 독성 및 반복적 발작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근력 약화의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정상의 경우에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기전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신경 신호가 전달되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칼슘 채널이 열리고 칼슘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 방출된 아세틸콜린은 시냅스 후 뉴런의 소듐 채널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단계적인 탈분극을 일으키고 그게 근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수축이 끝나면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아세테이트와 콜린으로 분해되고 콜린은 다시 흡수돼서 다음에 필요한 아세틸콜린의 합성에 재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톡시케이션이 일어나면 아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아세틸콜린을 분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톡시케이션이 일어나면 아세틸콜린을 분해할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한 아세틸콜린은 뉴로머스큘라 정션에 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센시티비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근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챕터 1 Acute Intoxication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챕터 2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vere하고 Acute한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인톡시케이션 된 경우는 History of Exposure과 특징적 증상 징후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Milder Acute하거나 또는 Chronic한 인톡시케이션의 경우는 적혈구 수치와 혈장 내 콜린 에스터레이즈 활성 정도를 측정해서 진단합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상치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트로핀이라는 약인데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서의 액션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아트로핀을 사용하면 과도한 기관지와 침샘의 분비를 줄일 수 있고 기관지 수축과 섬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이 CNS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여량이 필요하고 말초의 근신경 접합부 손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콜린 에스터레이즈 리액티베이터의 일종인 2PAM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초 근신경 접합부 손상에서 콜린 에스터레이즈 리액티베이터인 2PAM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PAM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초
상용화된 이름으로는 주로 프랄리독심이라고 불립니다. 올가노포스페이트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에이전트, 즉 유기인산 콜린 에스터레이즈 저해제의 중독 치료에 사용됩니다. 유기인산 콜린 에스터레이즈 저해제라고 하면 보통 살충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본의 옴진리교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들이 일으킨 사건 중에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살포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용한 살인가스가 원래 살충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기인산 콜린 에스터레이즈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투팸의 경우 성인의 경우는 1에서 2g 정도를 정맥 주사로 천천히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회복이 되지 않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위의 투여량을 계속해서 투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산화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리액티베이션이 가능할 때 옥심이 도달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옥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서포티브 트리트먼트에는 의복과 같은 노출원을 제거하는 방법, 가스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 노출 부위를 세척하는 방법,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 인공호흡, 지속적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이아제팜 같은 약제를 처방하거나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하면 뇌에 소량의 전류를 저희가 흘려서 뇌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해서 일부 정신적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트로핀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BB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투여해야 하며 첫 투여 시 정맥 주사로 2에서 4mg을 투여합니다. 여기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무스카린성 증상이 사라지거나 과다한 투여로 인해서 아트로핀의 독성이 나타날 때까지 매 5에서 10분마다 근육 주사를 통해서 2mg씩을 투여합니다. 첫날에는 200mg 이상이 필요하며 투여 중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리액티베이션 에이전트와 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마일드한 아트로핀 블라커 역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리액티베이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사실 자발적인 가수분해를 통해서도 재활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재활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뉴클레오필릭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뉴클레오필릭한 리액티베이션 에이전트의 예시로는 밑에 나타난 것처럼 하이드록실라민, 하이드록사믹 애시드, 옥심 등이 있습니다. 옥심이라 하면 아까 언급한 투팸이 속하는 계열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리액티베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함께 보시면 옥심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결합해서 작용을 차단하고 있는 올가노포스페이트에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결합했던 올가노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오고 옥심과 결합해서 포스포릴 옥심을 형성하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다시 활성을 갖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여기 지금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올가노포스페이트가 붙어서 현재 불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투팸을 투여하면 투팸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붙어있는 올가노포스페이트에 가서 현재 지금 결합을 해서 여기 포스포릴 옥심을 형성하면서 떨어져 나온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올가노포스페이트가 붙어서 불활성화됐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이렇게 다시 재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심 중에 비스 쿼터너리 알독심은 이제 살충제와 신경가스 중독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BBB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PNS에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증상의 듀레이션을 결정하는 화합물의 특징 중에 인산화된 효소의 에이징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에이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징이란
인산화돼서 비활성화된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리액티베이터에 대한 완전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더 이상 치료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산소에 작용기가 하나 붙은 화학작용기인 알콕시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훨씬 안정한 모노알킬 또는 모노알콕시 포스포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형성돼서 더 이상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H2O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다시 재활성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H2O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콕시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훨씬 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가수분해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에이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징 여부는 유기인산 화합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소만처럼 4개의 알콕시계를 가진 화합물은 에이징이 잘 일어나지만 1개나 2개의 알콕시계를 가진 유기인산 화합물은 에이징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옥심은 카보마일 에스터 이니비터에 효과적이지 않은데요. 사실 투팸은 그 자체로 콜린 에스터레이즈 활성제 성질을 약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 리액티베이션 진단과 치료 파트를 마치기 전 소개한 2가지 약 아트로핀과 투팸의 작용 기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로핀은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유기인산 화합물이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에 반해 투팸은 수용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재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스카린성 그리고 니코틴성 수용체에 모두 작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3번째 챕터 리액티베이션 앤 디스포지션입니다. 이 파트에서 중점적인 내용을 3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옥심, 스캐빈저 오브 올가노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OPIDP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은 생체 실험 결과 자율신경 작용 장소보다 골격근의 신경근 접합부에서 더욱 큰 효과를 보입니다. 암모늄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NS로의 진입은 제한적이고 톡식 올가노포스페이트의 클리어런스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약물의 예시로는 투팸, HI6, 오비독심, 다이아제팜, 미다졸람 등이 있습니다. 옥심과 그 대사산물은 후에 키드니에서 전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캐빈저 오브 올가노포스페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티릴 콜린 에스터레이즈, 파라옥스네이즈, 그리고 포스포트리 에스터레이즈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은 포탈베인 또는 혈장의 유기인산이 주변 말초나 중추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 인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티릴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촉매 반응에 비해서 많은 양이 필요한 게 특징이고 카탈라이틱 엔자임 스캐빈저는 근육 내의 느린 분포 때문에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맥 주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OPI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PIDP는 Organophosphate Induced Delayed Polyneuropathy의 약자인데요. 즉, 유기인산에 의한 지연적 다발성 신경병증입니다. DFP나 미파폭스 같은 일부 플로린 함유 organophosphorus anticholinesterase 에이전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TOCP라는 물질에 의한 증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이것 역시 Delayed Neurotoxicity를 유발합니다. TOCP가 처음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 금주령 당시에 유통되던 자메이카 진저라는 술이 있었는데 이 술에 TOCP가 불순물로 들어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의 마비 환자 사례가 나타나면서 TOCP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OPIDP에 의한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약한 감각 약화, 아탁시아, 실조, 그 다음에 약화, 근육 피로, 근육 연축, 건 반사 감소 등이 나타나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심각해지면 위크니스가 더욱 악화되고 축 처지는 마비와 근육 후실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은 최소 수년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완치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작용 기전 역시 앞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Inhibition of Choline Esterase가 아닌 다른 기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